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녹화하는 영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워낙 발표될 내용이 많아서 그러다 한꺼번에 30분 이내로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결국 30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천천히 독자들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도 해가면서 하면은 뭐 건별로 하자면은 이게 뭐 40분, 45분 가지고 모자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집중하기 편하도록 모든 걸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공관장 하면서 봤는데 이 연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피치. 이거는 뭐 강연과 비슷합니다만 스피치 같은 경우에 한 10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 10분도 대부분의 청중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3분만 지나면 다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멋진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 딱 오버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심경이 딴 데로 이제 쏠리게 된다. 그런 걸 제가 한번 확인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특히 요 최근에는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중국하고 한반도 문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금 시진핑 3년임 이야기가 1, 2년 새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지난 10월 16일 이제 개막을 했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진핑이가 3년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택동에는 뭐 종신을 했습니다만 덩수팽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수가 권력을 갖다가 분점해야 된다. 한 사람한테 이제 너무 권력을 집중하다 보면은 독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2년 정도 임기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정했었고, 그래서 덩수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제민, 후진타오 다 이제 한 10년 정도 끝냈습니다. 근데 3년임 하겠다는 시진핑은 이제 완전히 독재 체제를 막 굳힌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3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4년이면 5년이면 결국 뭐 죽을 때까지 모택동처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하나 준비 작업이 있었는데요. 7중 전해라고 아마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7중 전해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 요걸 줄여서 이제 7중 전해라고 하는데 요거는 10월 9일 날 개최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20차 전국 공산당 회의 여기 의제라든가 그다음 중점 검토 사항, 그다음에 회의 일정 뭐 어떻게 진행시키고 하는 이런 그 자줄거리는 이야기들, 이 모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20차 중국 대회 안으로 올려서 그걸 인정받으면서 이제 법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중 제너라는 거는 이제 전국 대표 회의의 이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시진핑이가 무려 1시간 44분을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거의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되게 졸죠. 이 정도 아무리 내용이 중차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걸 언론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는 뭐 일일이 다 들었겠죠.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시간 44분 동안 뭘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의 어떤 설정, 그게 많았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전직 국가 주석들, 후진타오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덩소페라든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언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련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절제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뭐 위대한 뭐 영도력이 어떻고 북한 애들이 잘 쓰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선제 문구로서 많이 했었고, 그다음 대부분이 뭐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그러니까 뭐 이룬 거, 물론 뭐 어느 나라 국가원수든지 연도교서를 발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신과 자기가 속한 정당이 어떤 정부가 어떤 걸 추진했으며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데 초점을 두게 마련이죠. 근데 되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표시 하나에서 뭐 이런 게 미진하니까 향후에 이런 대안을 내세우겠다 이런 게 첨가됩니다만, 이번에 보면은 뭐 철두철미 그냥 시진핑이 못한 게 없고 지금까지 다 잘해왔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 제국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 내세우는 뭐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잔치라고나 할까, 아니면 황제 대관식이라고나 할까, 막 그런 식의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시진핑의 중국이 세계에 크나큰 경험을 했다. 자기들 경험이라는 걸 영어로 experience인데 아마 이거는 뭐 챌린지로 아마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이제 100주년을 맞는다. 1949년 모택동이가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을 맞는 거다 이러죠. 이제 그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우뚝 설 거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3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중국의 현대화 계획, 경제라든가 군사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선진적인 그런 기술을 체화하게 된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 최근에 시진핑 들어와서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중국식 특색 있는 사회주의의 실천 많이 이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 경제력으로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점했다라는 그런 자화자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간의 빈곤 타파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중국에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뭐 코로나도 이야기인데 제로 코로나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건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넌지시 시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챌린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중국의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까 모택동은 외세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탈각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등소평은 빈곤에서 인민의 경제를 먹이 살렸다라는 게 하나의 큰 성과로 이제 평가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장점이라는 거 후진타오는 중국이 근대 국가로 가는 일선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다. 근데 이제 건방지게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는 미국을 넘보는 그런 발언들을 갖다가 여과 없이 그대로죠. 대가를 깨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등하게 지금 한판 붙어보고자 하는데 실제 중국의 군 당국, 군 수뇌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배운 군 수뇌부는 지금 전쟁을 하면 반드시 중국이 미국이 진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그 촉각을 세운다든지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중국 군부는 하고는 싶지 않은데 시진핑의 어떤 개인적인 야심, 푸틴과 비슷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걸 초월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그게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체제의 안정적인 기조에 큰 아마 훼손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쐐기를 봐가지고 더 이상 선진국과의 이제 화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위기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공산당 근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문화혁명, 등소평이 이제 권위와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권력을 뺏겼죠. 유속인 이런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모택동에 대한 충성, 모택동의 건국의 아버지란 그런 권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권력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통해서 문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라는 데 착안을 했기 때문인지 그러자면은 지금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 정치적 권좌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이 해냈다. 뭐냐? 국민들에 대한 통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13억 내지 14억 인구인데 제가 1억 내지 1억 5천 개 감시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투에 무려 5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완벽하게 그토록 많은 인구를 저렇게 정밀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는데 히틀러도 스탈린도 못한 일을 시진핑이 해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서방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문혁으로 돌아가느냐? 저는 문혁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어차피 나중에 마각을 드러낼 텐데 등소평이처럼 계속해서 서방과 이제 유화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몰두한다. 결국엔 나중에 또 서방에 또 한 번 속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래 가지고 2번, 3번 속느니 차라리 옛날 문혁기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공산당한테는 그 중국의 인민복이 어울립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애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탄생했던 곳,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들에 맞는 옷, 맞는 사상, 맞는 경제적 방식,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전 세계에 아마 안정을 도모하는데 더 아마 좋은 그런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중국 특히 뭐 공산권 국가들에 다 일치된 이야기인데 이 무슨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즘 무슨 사상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주의라는 게 가장 높은 단계에
사고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모택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택동 사상, 마오이즘이라는 건 하나의 아주 독보적인 중국 공산당 고유의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를 이은 덩소핑이나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사람은 장쩌민 사상, 덩소핑 사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시진핑이 이걸 붙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상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게 노선입니다. 자주 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화 노선이라든가, 덩소평 노선이라고 이야기하지, 덩소평 사상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개념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노선보다는 더 하위 개념으로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책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선이라는 건 하나의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는 끝날 때까지 그 노선이 유지가 됩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사상, 모택동 사상.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 그 권력은 갖고 있는데 자기가 모택동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헌법도 바꾸고. 지금까지 관례로는 대개 중국 공산당 68세가 넘으면 더 이상 권좌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시진핑은 69세죠. 그래서 그 관례도 지금 다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67세까지만 하다가 68세가 되면은 당에 이제 주요 그런 관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진핑이가 다 이거 없애버렸다는 거죠.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일국을 보게 되면은 결국 시진핑 사사라는 게 자기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까. 과연 중국인들이 과거 옛날에 모택동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시진핑을 모택동과 동일한 선상에서 존경하거나 대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중국이 그토록 이제 가난에 찌들리다가 등소평 노선이 등장하면서 상당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죠. 그래서 1인당 개인 국민 소득은 뭐 낮을지 모르나 전체 이제 GDP의 총량으로서는 미국이 70%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건 뭐 요 최근 한 2-30년 동안에 이뤄낸 업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안에 그 어떤 질적 내용보다는 양적 규모만 봤을 때는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 그럼 지금 과거에 일본, 독일에 다 떨어져 나가고 냉전 시대 때 소련도 미국과 붙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하이브리드 경제 구조,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에서 형식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듯한 이렇던 하이브리드 생산 양식을 통해서 미국과 이제 대척점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이 돈맛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역 시기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건 아마 공산당 간부나 시진핑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산주의라든가 막스 레닌주의라든가 이런 사상보다는 그 민족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고리타분한 공산당 사상 이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일단 돈맛을 알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경험한 중국인, 중국 상인들, 중국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걸 대체하는 양식은 뭐냐? 그거는 이제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민족주의를 21세기에 이토록 고양시키고 이걸 마치 어떤 정권 유지 내지는 그 인민 통제 수단으로 쓴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것도 이제 서방에서는 캐캐묵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셔널리즘, 개개의 국가의 국가 이익의 영역을 초월하는 웨스턴 밸류, 서구 가치의 개념, 이걸 지향하는 게 이제 그 선진국 문명 사회의 기본적인 토양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자기들이 있던 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족주의 계속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제 경제를 좀 보자면은 시진핑이가 이제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야기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까지 20-30년 끌어온 그런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근데 중국 정부 스스로가 연 경제 성장 2.8% 또는 조금 훅하시 넣어서 3.2%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로 내지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거죠. 과거에 6-7%의 경제 성장을 시현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발표했을 당시에도 북경대학 교수들이 웃긴 소리 마라 3%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지방대학으로 좌천당하고라는 일이 꽤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2.8%라는 거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결국 독재 체제로 어떤 그 경제 성장의 돈좌, 중단 내지는 정체 현상 이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면은
대만에 대한 침공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새로 고양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기존의 독재 체제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아마 얘의 보관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고품질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시진핑의 어떤 연설이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에서 발표되는 메시지에 따르면은 기록적인 경제 성장 8%를 넘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그런 경제 성장 할 수밖에 없었죠. 인구가 14억이니까.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성장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국을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장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성장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나은 다른 질적 어떤 척도로서 중국 경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런 과거와 같은 7%, 8%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의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 제일주의를 갖다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걸 하나 읽을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단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거의 박정희 전 수출 드라이브 정책 그거의 어떤 100배, 200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로 이제 중국이 지금 양적 규모로 성장해 왔는데 그리고 무역이 어제 나왔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것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수에 진작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10,000불, 12,000불 정도 가지고는 내수 진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온갖 방책을 다 써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GDP의 30%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 완전히 지금 몰락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잃었던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도저히 중국 정부가 추진할 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는 돌리고 있습니다만 내수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초였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공동 부유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급기야는 이제 문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자본가들이라든가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양적 규모의 성장에만 계속 매진해 왔는데 이제는 그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 갈등, 그다음에 이제 빈자와 어떤 부자와의 갈등 이런 게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꽤 첨예화 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불식시키지 않으면 시진핑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착안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서로 조금 이제 엇갈리는 내용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라는 걸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거 중국 경제가 멀쩡하다면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그냥 대충 내버려둬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 같으면 이런 군사적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진핑이 어떤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포기하는 걸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원한다라고 했고 그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비평화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식 한자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결국 필요하다면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수단, 비평화적 방법을 갖다가 그때그때 어떤 정치 안보적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만에서 당장 이제 반발 성명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서방사의 우려 같은 거는 상당 수준을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재미난 거는 이런 게 과연 모택동 시절이나 그 과거 시절은 전혀 없었던 건데 아마 TV에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북경시의 어느 구역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언론 매체에서 듣기로는 대학이 많이 집중한 그런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마 플래카드가 붙었는데요. 거기서 시진핑 체제를 갖다 비난하는 온갖의 문구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독재자, 매국노, 시진핑을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들어간 플래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라고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붙여놔봐야 사람들이 잘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언론 매체들에 와서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이제 서방 측 우리나라 같은 데서 유튜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는 지금 다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시진핑의 3년이 이미 중단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과거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났듯이 이번에도 탱크맨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조그만 불씨가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재판되고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시진핑 체제도 동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해프닝 가지고 중국 현재의 어떤 독재, 시진핑 독재 체제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에서도 혁명 20열과 같은 단체와 개인들이 있다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얼마 전에 뭐 영국에서도 이런 뭐 이야기에서 뭐 천멸 중국 뭐 그런 어떤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플래카드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저 명동에 이게 8.10 관련된 사람도 나와서 데모하는 거 있죠. 거기도 보면 천멸 중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이게 아마 그 시진핑 체제의 아마 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공산당 대회 그 이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3년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이든이 최초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백악관 내 NSC에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중국을 향후 이제 10년간 최대 지정학적 도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irst enemy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미국의 제1 공적이다라고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 건가? 요거는 이제 워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이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흩어져 나가는 그런 제조업 기업들을 뭐 IT 기업들 다 포함해서 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 하나.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일본, 미국, 대만, 한국을 이끄는 C4 동맹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관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이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겠다. 그다음 이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갖겠다. 뭐 이런 게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동맹과의 제휴. 이거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 시대와 차별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존의 나토라든가 그다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걸 이제 누차 천명했었고, 중국에 대항해서도 같은 우방국들, 동맹국들과 협조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을 다하는 경쟁, 뭐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국이라는 게 미국이나 서방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이나 관례나 그런 규범들을 어기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 침탈 행위를 해왔죠. 그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는 공정한 룰에 따라서 유지 관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천명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응해서는 3대 전략을 이제 표방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만 쇠퇴하는 즉각적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쇠퇴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얘들이 핵무기를 쓴다, 뭐 나토와 전쟁을 전면전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쇠퇴하지만 지금 당장에 임박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위협, 당장 어떤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뭐라고 했느냐? 소규모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는 맞는데 소규모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는 너 것들 너 까불어봐 신경 안 쓴다. 이런 이제 조롱이 섞이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워낙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미사일도 쏘아댔기 때문에 핵 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게 트럼프 때는 무려 17회나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그런 짓거리 하기 전에 2017년 그때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굉장히 강공으로 몰아붙였죠, 북한을. 그때에 핵 억제하겠다는 게 17회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3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국가 안보 전략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너 까불어봐야 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현재 좀 성가신 존재이긴 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되냐? 대만은 동맹과의 규합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에는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그 발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정말 믿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을 정하는 문제 있죠. 너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맞겠다든지, 너가 이런 레드라인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가 침공하겠다, 이런 이제 볼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어떤 그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라인을 함부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머릿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운만 띄운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레드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그럼 레드라인 그 밑에 있는 내용들만 충족시키면 되지 않느냐가 그에 해당되는 레드라인 넘지 않는 도발들은 마구잡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라인의 수위를 갖다가 낮출 거냐 높일 건가 하는 거는 상대방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핵을 쓸 거야라는 그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드라인을 어느 일방이 발표하고 설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 덫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레드라인에 관한 명백한 어떤 규정, 설명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의 문제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중국과 서방이 이제 화해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오로지 무역과 투자에만 열중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안정적인 세계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해오는데 최근에 이제 블링컨 같은 경우는 전에 부시 때 외무장관 한 사람이죠. 그 여자하고 아마 대담하는 과정에서 저게 아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도발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일반적인 흔히 우리가 누구나 뇌까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미국은 둘째치고 지금 우리 이제 합참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반응인데요. 대표님이 이제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다. 미사일 쏜 게. 이미 이번에 미사일 도발 예전에 수차에 걸쳐서 군사 합의를 파기할 만한 그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문재인이 만든 이 이상한 이 군사협정 여기에 지금 정부가 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거 파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적폐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군사 어떤 그 합의라든가 북한의 합의 이걸 갖다 마치 이걸 갖다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지독히 약자의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 핵은 문제될 거 없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을 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죠.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ICBM 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쟤들이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쏘는 제 미사일들은 전부 단거리 또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럼 결국 일본하고 한국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에서 그러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미 오래전에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 갖다가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테크닉은 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어떤 문구와 어떤 어조로 어떤 콘텍스트에서 어떤 방책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사용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또는 아주 공격적으로 적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군사적 물리적인 그런 위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파의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웃기는 게 있죠.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그다음에 조선일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쏴대니까 일각에서 전술핵을 우리도 전술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혁명 20일은 전술핵 도입을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엊그제도 이야기하셨고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주장은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핵무장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죠. 저쪽에 무장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핵을 갖다가 저토록 많이 보유해가지고 저렇게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미 비대칭 전력으로서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함수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우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까지 그거는 너무 이르다든지 아니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 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던가 나이가 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좀 무책임한 이야기다. 지금 현재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술핵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1991년에 91년 말부터 92년이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 그럼 그 이전에는 사실은 수백 발 수천 발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미지의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한반도에, 한국에.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적 모성으로 대처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합의해 주지도 않았는데 미군이 미사일을 들고 왔었다면 핵미사일을 갖다 배치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위기 국면에 처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핵무기를 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무책임하다고 표현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 이 대사가, 골드버그라는 대사가 그럼 뭘 대안으로 제시했는가? 핵 대 핵으로 경쟁을 할 게 아니고 핵을 제거하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는데, 이 보소, 이 영감아, 핵이 제거가 되냐고. 역사적으로 핵을 한 번 보유한 나라가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500개에 달하는 핵을 포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북한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핵무기를 포기하는 얘기죠. 절대 하질 않죠. 근데 어떻게 하겠냐?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골드버그 대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퇴역한 대사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안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박사라든가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다른 거 다 좋은데 한미동맹 강화하고 핵 억제 전략, 확장 핵 억제 전략 그 틀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성이 정말 결여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민주당 출신의 이 대사가 와가지고 마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는 이건 원래 적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좋아할 거고, 정교조나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아마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시면 지난번에 한국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이때는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술핵을 배치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럼 그건 향후 북한의 태도에 조응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 조야에 있는 미국 국회나 정보기관 또는 행정부, 그 다음에 어떤 안보기관, 랜드 연구소라든가 민주주의 수호재단이라 이런 데서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 거기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어떤 식자들이 한국의 핵무기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논리의 일관성 때문에 지금 와서 사태가 아무리 급변한다 하더라도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미국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폭탄이 날아온다,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1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 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솔하게 한국 전술핵 배치를 갖다가 저렇게 대통령 입으로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하고 싶으면 국방장관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드발람을 띄워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미국의 동향을 보고 그건 아니다라고 정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술수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자기가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외교장관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안 하겠다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존 커비,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국방부 대변인을 했다가 지금 NSC의 전략소통조정관으로 이제 승진했죠. 원래는 이 사람이 해군 소장 출신인데 꽤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NSC의 조정관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자가 다시 물었죠. 그럼 지금 이 국면에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존 코빅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건 한국이 결정한 문제다. 왜? 이미 몇 달 전에 윤석열이가 전술핵 배치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존 코비 조정관이 아무리 이 사람이 백악관이 있다 그러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 너가 전술핵을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어리석은 우파 유튜버들은 어떻게 존 커비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존 커비가 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술핵을 들어놓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국의 군부는 한국의 전술핵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언론 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군사 문제나 안보 문제 좀 안다는 게 유튜버들, 십자층들, 토론 프로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파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파들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구미에 맞는 윤석열이가 하는 그 프레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해에 맞춘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의 어떤 현상을 갖다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관계없죠.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논리에 맞는 이야기 하면은 그건 맞는 말로 인정해주고, 아무리 우리의 우군,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게 개소리 하면 개소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혁명 20일의 어떤 뉴스 브리핑 말고 다른 매체를 접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만 딱 보세요. 한 번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트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아마 이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거기에 자기의 논리를 다 끼워 맞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바이든이나 그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声明을 낸 적도 없고, 오로지 주어진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단 하나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빚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실수란 게 없습니다. 대표님이나 혁명 21은 말을 잘못해서 그걸 번복하거나 그 다음에 어폴로지를 갖다 여러분한테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